그러면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의 언론관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간단히 대통령한테 하고 싶어요.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게 재갈 물리기입니까? 아니면 MBC가 만약에 정말로 어떤 한 인격을 훼손했을 때 손백 5배를 물리게 하는 게 언론 재갈 물리기입니까? 명확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MBC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소 고발까지 했어요. 민영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은 MBC 시스템 자체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도, 그걸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직접 안 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의 기관들이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토록 강력하게 억압하고 줄 세우고 찍어 누르는 역대 어떤 정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전두환 정권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가장 자유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제가 칼럼 쓰려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역대 유엔 기록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네. 역대 유엔 전체를 통틀어서. 예, 이렇게 자유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여기서 자유를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해도 되는가? 이건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중재법 지금 민주당이 발의했던 것은 사실은 저는 다 동의하는 편이, 지금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까 최진무 교수님하고 의견하고 저 같은데, 언론이 경우에 따라서 흔히 말하면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클릭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보도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인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한 사람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손해배상 5배를 물리자. 이건 저는 지금도 정당하다고 봐요. 네. 이것하고 정권을 또는 권력을 향해서 비판해 또는 진실 보도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같이 뒤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걸 뒤섞어서 지금 언론을 재갈 물리고 있고 언론을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의견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이제 언론 훼손이다, 이렇게 언론의 표현 자유 훼손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어떤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행동들을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예요. 물론 저는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의중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다면요, 제가 볼 때 그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얘기하는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을 다 허위 조작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을 이기는 정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언론사들이 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태도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XX란 발언도 인정했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게 자꾸 해명이 바뀌죠? 해명이 처음 했던 거하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 태도가 현재 대통령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구조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대통령실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대통령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의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3대 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축에 있는 분들 중에 이 문제를 다르게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언론의 입장에서, 자유의 입장에서 볼 만한 개연성이 거의 없다. 특별히 대통령의 신념에 비춰보면, 신념이라고 하나 아까 밀턴 프리드먼의 네. 선택할 자유, 프리 투 초이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분들에게 자유란 시장에서의 자유예요.
시장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건 부차적인 네. 종속적인 것으로 보시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언론 자유는 자기가 시장을 통해서 민영화하면 밀턴 프리드맨이 일어나면 간단해요. 민영화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렇죠. 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MBC 민영화하면 네.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언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아주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지 않는 한 태도를 바꾸고 갖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이제 현재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점수를 좀 매겨달라라고 여쭤봤어요. 첫 번째 먼저 댓글입니다. 50점을 주셨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언론사를 공격하면서 보도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종종 있어서 이렇게 50점을 줬다라고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 댓글 볼까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 같은 암흑기에 들어섰지만 종종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사실만을 보도하고자 노력하는 진짜 언론인들이 있어서 차마 0점은 주지 못하고 20점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다음 볼게요. 60점입니다. 조금 올라갔네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글쎄요. 실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예전부터 해학의 민족이었던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는 100점입니다. 다만 이를 억압하는 언론의 자유에서는 50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런 네티즌들 의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 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시잖아요. 다 옳은 말씀 하시는 거니까 같고요. 조금 대통령실에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을 사실은 지금 우리 언론 지형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보수가 7, 진보가 3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까지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MBC나 그 밖에 진보적인 언론은 지금은 관용해도 충분한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곧 그 다음 길은 전체주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때도 언론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은 부분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 계속 본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어떤 그 비판 아마 더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계속해서 이제 패러디 이런 해학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또 이거 안 다룰 수 없거든요. 언론 탄압에 이어서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해서 재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명한 그림이죠. 이미 저번 윤석열차. 시간에도 네. 저희가 다루기도 했고요. 그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윤석열차 이 그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술을 가르쳐요. 예. 그중에 철학자 헤겔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술이란 정신의 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은 비판 정신이에요. 비판 정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석열 차 잘 보시면 비판 정신 명확하죠. 네. 근데 그 뭘 비판하는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거 다를 거예요. 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비교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보통 사실 팩트를 기반하고 팩트를 제시하고 나머지 판단은 보통 사람들의 관람객에게 맡기면 좋은 작품이에요. 모든 걸 여기서 지시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써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적인 비판이 들어있으면 이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의 감각적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원 제작자가 말하듯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원칙에 잘 입각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웃기고 너무 좀 졸렬하고 조금 이 작품이 저는 유일하게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예. 대통령의 한 행위가 다 모두 연관돼 있어요. 네. 모든 행위가 연관돼 있는데 이 윤석열 차도 대통령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 선거기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빠졌다. 누구죠? 이준석 씨가 빠져 있다. 이거 아. 좀 아쉬운 예. 아쉬운 점이고 나머지는 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준석 씨가 들어가야 예. 조금 더 완성도가 아이러니가 높아진다. 예. 아이러니가 좀 더 극화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저는 윤석열차의 저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정말 사회적 현상,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 만평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참. 이렇게 어떻게 잘 표현했을까 예. 고등학생이. 예. 그러니까 몇몇의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검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 세 개의 어떤 그룹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이걸 네. 잘 표현해서 저는 아주 신박하다 뭐 이런 표현이 저는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잘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뭐다? 좀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이고 허위로 조작된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떤 형태의 압박이나 압력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권력기관이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 권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권력, 정치 권력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허위로 조작 정보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비판적 입장에 있어서 또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있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누구나 정치 권력에서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행동도 그게 블랙리스트가 됐든 지원을 끊는 문제이든 어떤 형태의 것이라도 없어지는 것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이번 유엔 연설 대통령도 하셨는데 또 다른 나라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중에 바이든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를 앞에서 이끌어갈 나라. 그 나라는 시민들이 보복에 두려움 없이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비판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자기와 함께 세계를 함께 이끌어갈 그런 나라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네. 보복에 두려움 없이 지도자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나라다. 네. 그렇지 못한 나라는 미국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그토록 대화하고 싶은 대통령과 대화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국익을 위한다면, 국격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청소년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지도자에게 언제든지 신문하고 의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나라가 진정으로 품격 있는 나라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